이 박사의 세상 읽기 언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부로 오셨습니다. 박사님께서 굉장히 그 중요하신 그 역사 이야기를 하시다가 잠깐 멈추셨죠? 저희들도 시청률을 감안해서 아주 중요한 테마에서 딱 끊었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 언론을 이렇게 보면서 네. 이게 고질적인 문제는 결국 그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언론에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었어요. 자격이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든지 과도한 욕심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를 위해서 막 쓰는 거야. 이제 곧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한테 그 일을 맡겼어요. 그 대신에 네가 그 일을 잘 하는 만큼의 대우를 잘 해줬어. 아주 그 명문화 시켰어요. 네. 대우를 잘 해줄 것.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그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뭐냐면은 네. 이 풍문 탄핵이라는 게 생겼어요. 풍문 탄핵. 네. 풍문 탄핵이 뭐냐? 네. 우리도 뭐 언론에 한번 잘못 오르면 그 사람 아주 바보 되잖아요. 뭐 현직 장관도 거기에 걸리면 그만둬야 되고. 네. 근데 언론에 의한 풍문 탄핵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뭐 유성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없애자. 그 없애자는 얘기는 뭐예요? 풍문 탄핵의 폐해가 크니까 이 사관원을 없앱시다. 네. 거기에서 뭐가 비롯되냐? 언론 탄압이 또 비롯되는 거야. 언론의 폐해가 크니까 언론 탄압. 그래서 역대 정권이 언론을 또 탄압하죠. 일제는 어떻게 했어요? 일제는 우리나라 언론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없애버렸다고 또 군부독재 시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언론도 다 없애버렸어. 그것도 그 이유는 뭐였어? 패단이 크다. 시끄럽다. 패단이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패단은 또 누구의 입장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4.19 이후에 언론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87년에 6.29 선언 이후에 언론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자유로울 때 많이 생기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국가 권력이 강할 때는 또 이게 줄어들고 이렇게 반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역사 얘기를 하냐면은 네. 요즘 언론이 지금 어느 시기인가요? 요즘 언론이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언론사들 어렵잖아요, 다. 자, 왜 이렇게 거대한 언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까요? 너무 많잖아요. 많다. 네. 또 두 번째 딱 좋은 네.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시장을 잘못 구성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야. 뭐냐면 역시 똑똑해. 독자들로부터 받는 구독료로 운영된다 그러면 언론은 가장 그러니까 좋은 시장. 그러니까 뭐랄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네. 정상적인. 근데 수익 구조가 거기가 아니야. 다른 쪽이야. 아니 광고. 특히 광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은 광고에서 자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니 광고 시장에서 내가 누군가가 이 광고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활수단으로 언론을 차린 경우도 생겨.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뭐 진실 추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광고 추구가 돼버려. 구독료 이렇게 기사의 유료화가 왜 불가능하게 되나요? 불가능하죠. 네. 왜 불가능하냐? 네. 언론이 지나치게 산업화가 됐어. 큰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죠. 네. 돈이 많이 벌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가지고 언론도 홍보하고 언론도 사업을 벌리고 계속 사세를 확장을 해야 돼. 왜? 언론사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구독료보다 광고료가 더 큰 것이고 그렇죠. 또 이 광고는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광고를 하는 기업들이 사실 난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언론사들이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요즘에 왜 언론사들의 경영난이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지나치게 사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언론 재벌 소리를 들 정도로 커졌어. 그렇죠. 모든 이치가 커지면 그 다음에 작아지는 순서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지금은. 그래서 그렇죠. 옛날에는
정권이 언론을 통폐합시켜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 일제가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네. 지금 뭐냐? 스스로 시장이 이제 압력을 주는 거야. 이제는 시장이 언론 스스로를 통폐합시키고 시장이 언론을 축소시키는 그렇죠.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위기에 왔으니까 이걸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걸. 가장 무서운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뭐 대기업 금융권도 구조조정하고 다 하지만은 언론도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야지 자꾸 그렇게 수입 근데 지금 어려울수록 이제 선정적인 게 더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기.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선진화 이렇게 좀 말하기 어렵지만 언론 환경이 우리보다 좀 더 일찍 구축됐던 뭐 미국의 사례를 좀 더 든다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의 가장 큰 발상지이기도 하다고 미국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미국도 분명히 이런 절차를 겪었던 것 같거든요. 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은 미국은 언론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막 극도에 달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영화를 얘기하면 다이하드 같은 영화 보면 거기 기자가 굉장히 사이코로 나와요. 나쁜 짓 하는 놈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들이 있어. 언론을 생각하는 그 단계들이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뭐랄까요? 어떤 파격을 던진 게 전 CNN이 했다고 봐요. CNN이 뭘 던졌냐면 전쟁의 현장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사가 속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속보에 또 다른 어떤 매체가 뭐가 생겼냐면 그 인터넷이 되고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순식간에 전달할 수 있고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는 50년 전이에요. 언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계몽도 해야 그렇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는 우리가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해 라는 식으로 기사 자체를 세팅하고 혹은 신문사의 어떤 논조를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 재벌이라는 거는 뭐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머독이라는 그렇죠. 그런 아주 유명하신 그 노인분 계시잖아요. 네네. 32인가 3살 차이 나는 그 중국계 와이프하고 사시는 분. 네, 그렇죠. 유명하죠. 그 운동선수 출신의 뭐 그런 분들도 뭐 난 부럽진 않은데. 네. 난 부러워. 여기 이제 부럽겠지. 나는 그런 기회가 없을 테니까. 20년 뒤에. 그래서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 재벌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세계적인 언론들이 다 건재하느냐.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름만 되는 세계 랭킹 10위권에 있는 언론들이 통폐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자동차 회사만 통폐합하고 반도체 회사만 저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크면 큰 대로 언론을 하고 크면 언론들도 생존 경쟁을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의 견고한 독자층을 만들어 놓는 언론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 그런 언론이 잘 아니야. 이거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 네. 조중동의 견고한 독자층은 아주 견고해요. 맞아요. 그렇다는 것은 조중동이 70년도 그러니까 거의 이 세월 동안 꾸려왔던 그 역사는 그건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지금 어떤 논점이 있어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어떤 얘기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조중동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선도하는 부분을 변화하느냐는 건데 산업적인 측면이고 기사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한 게 방송과 융합이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종편으로서 방송과 융합을 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미디어의 신문의 문자 매체의 미디어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네, 사장 시장. 대단히 중요한 논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해요. 그 논점은 난 90년대에 끝났다고 봐요. 90년대에 방송에 접목했다면 조중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부분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뭐 지금처럼 난립하는 어떤 다른 언론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중동이 그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나머지 틈새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과열돼 버리는 거지. 그죠? 같은 논조로 얘기하기 시장을 선도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 발 늦은 거에 역으로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에 대한 선점을 쉽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뒤처지고 있고.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는 것에 대한 고민? 궁금해요.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아무도 쉽게 얘기 못해요. 네. 95년에 인터넷 그 막 폭증할 때도 과연 인터넷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아무도 예측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언론기관이라고 하면, 언론사라고 하면 가장 많은 정보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가 몸집이 느려. 너무 거대해진 거. 다 같이 똑같아지고. 산업적인 측면. 네.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은 그 조직도 커지고, 조직이 커지다 보면은 관리 인력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관료화가 되고, 의사결정이 늦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반복되는 일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우리 언론을 이렇게 만든 요인도 있어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이지, 정치 권력. 정치 권력이 항상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달래왔으니까. 역대 또 우리나라 역사로 볼 때는 많은 언론들이 본의 아니게 다 폐간당하고 통폐합 당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는 다 지났죠. 지금은 이제, 지금 정부들은 뭐 그렇게는 안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뭐 떠드는 기능은 뭐 원래 있는 것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언론을 정립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다양화된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첫째는 또 하나. 또 하나는, 다양화된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 언론이 다양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언론사가 뭐 많은 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네. 다양한 논점과 네. 다양한 시각이 지금 보세요.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 그 채널 보면 되잖아요. 네.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게 그냥 딱 몇 가지 딱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보기엔 보도 통지하고 다 했으니까. 네, 제가 보기엔 종편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형식도 자꾸 따라서 오고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게 다양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양화가 아니지. 네, 예, 채널만 수가 많다.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다. 다 같은 시장을 놓고 쪼개 먹으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신문 얘기했지만 신문은 작은 걸 가지고 쪼개 먹어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내가 그냥 그래요? 뭐 어렵던데? 경향이나 아니 어렵긴 하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줄여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뭐 경향이나 한겨레도 나름대로는 그 고정 독자층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시장, 똑같은 성향이 있는 계층을 놓고 막 이렇게 판을 크게 벌리니까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문제죠. 언론사도 작게 하려고 그러면 작게 또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요즘에 등장하는 대한언론 같은 그런 거겠죠, 뭐, 이제. 우리 소상공인 같이 이렇게 크게. 그렇지만 그건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게 왜곡된 부분의 시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산업들은 자본을 많이 가진 쪽이 자본을 통해서 생산력이 있고 생산력이 있으니까 지배력이 있고 하잖아요. 맞아.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언론 다르죠. 언론은 생산되는 가치가 이것이 물질적인 가치하고 좀 다르고 전파력이라는 것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가 굉장히 집요한 취재를 통해서 중요한 기사를 발굴하고 그게 회자되고 많이 퍼져나간다. 그러면 그 언론사가 일종의 말하자면 기회를 맞는 거죠. 스스로가 이게 언론은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어떤 명칭의 언론이냐. 네. 그렇게 치면 시청자한테도 어떤 책임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죠. 시청자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언론은 시청자분들이 계속 그런 자본화된 거를 자꾸만 바라보고 작은 시장은 좀 눈 감고 그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야 뭐 다 잘 하시는 언론들이 많지만은 그 언론의 그 오만함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의 오만함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그 계도 기능을 갖다가 언론의 그 계도 기능을 갖다가 자기 이익과 결부시켜서 철저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오만한 언론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은 국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제시하는 단어, 내가 만드는 유행을 부안해동해서 따라온다는 그 속성을 이용하는 거지. 그쵸. 우리가 처음에 정치편 했을 때 그 마키아벨리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군주론. 마키아벨리 얘기했지만은 그것도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아까 우리 그 김효민 기자 얘기했잖아요. 네, 바쁘고. 이렇게 분별력 있게 언론을 갖다가 딱 냉정하게 판단하고 선별하고
하기가 어려워. 그건 능력이라기보다도 맞아.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면 그것이 편향성을 갖는 거죠. 정보가 반복해서 쌓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연장된 길이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이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 신념을 만들고 뭐 신념이 철학을 만들고 철학이 뭐 나의 행태를 만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오만한 언론은 국민을 갖다 그렇게 보고 엔진이 없구나. 내가 엔진 역할을 하면 되겠네. 그냥 여기는 20량의 뭐 바퀴만 달린 열차야. 국민들이. 그렇죠. 내가 엔진 달고 끌고 가는 거야. 산 계곡으로 끌고 가고 바다로 끌고 가고. 네. 그게 언론이 이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여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론이라는 건 뒤에 되게 여론몰이라는 그 행태가 나타나요. 그렇죠. 여론몰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탁 여론몰이를 하는 거야. 마녀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다 유명 스타가 딱 나와가지고 광고를 딱 해버리면은 그게 유행이 되는 거고 친구 만났을 때 걔가 그걸 들고 있으면은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빨리 따라하고 구매력도 있고 이렇게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여론몰이에요. 그러니까 악용을 하네요. 언론사들이. 뭐 악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또 그걸 멋모르고 당하는. 그러니까 이성으로 다 대하는 게 아니라 감성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끌려가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책임이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중에 다시 또 이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거를 이성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비판 시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아까 말한 여론몰이는 여론이 정말로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미 여론이에요. 몰이가 된 완성된 여론이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형성되기 전에 네. 이 여론몰이 직전에 혹은 전에 과연 대다수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론몰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여론몰이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구성 비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냐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대 그러면 사실 우리는 입을 닫아요. 그렇지. 기자 똑같아. 맞아. 내가 어떤 팩트를 출력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그게 아니라고 나를 설득하면 사실 기자도 설득돼요. 이게 언론조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대다수의 언론, 그리고 힘을 가진 언론이 한 방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군소 언론들은 찍소리 못하는 거야. 못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는 국민들의 정확한 여론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항상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욕심 없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그 모임에서 어떤 욕심이 전제가 되면은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인데 욕심은요 영어로 말하면 일루전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허상이야, 환상.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닌데 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더 부풀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야. 근데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고. 내가 저걸 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월급 가지고는 22평 아파트에서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딱 나한테 맞아. 근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50평. 나는 32평 샀는데 야 화장실이 2개더라. 나는 뭐 40몇 평 샀는데 방이 뭐 몇 개더라. 부럽죠. 야, 지금 내가 요새 와서 인간답게 산다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은 22평 사는 친구는 그럼 뭐야?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욕심을 내서 빗대서 이거 그래서 그런 그 욕심이 대화의 주제가 된다. 근데 욕심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거야. 무슨 캐슬, 무슨 피아, 해가지고, 마치 저걸 사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부추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언론을 탓한다. 우리 인생 자체도 그래요. 누굴 탓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론만 탓할 필요는 없다. 언론은 어쨌든, 고도의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에 맞는 그만한 지혜와 뭐 욕심도 많고 권력도 지향하고 있고 그만한 그 맨파워도 가지고 있고 자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언론은. 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제사의 권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의 권력인데 이 나머지 세 가지 권력은 막대한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라는 게 부여되어 있죠. 책임이 있지. 언론에는 책임의 부여가 적다라는 거죠. 적지. 그러니까 아니면 권력만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달콤한 요소야 이게 언론. 미디어를 특히 장악한다는 게 굉장히 그 달콤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로서도 즐길 것들이 많아. 대표자로서도 어디 가면 나 무슨 어디에 뭐 방송 사장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대단한 일 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번 출연시켜 줄게 뭐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참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언론이고 매력적이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순간이 뭐냐면 아까 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아. 저 사람도 방송 사장이래 이 사람도 방송 사장이래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매력이 줄어드는 거야. 네. 사실 점점 언론에 대한 매력이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지금. 네. 예전에 매력은 맞아요. 엄청났어. 맞습니다. 근데 그 매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옳은 방향이기도 하지만 언론 자체의 힘이 약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를 불러오는 거죠. 지금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춘추 전국시대.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언론이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효율적인 그런 경영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언론의 입장에서 그렇죠. 언론의 입장에서 근데 언론사들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건 악용이죠. 못한다고 봐야지. 못한다고. 옳은 지적일 수 있어요. 네. 단 이런 것일 수 있죠.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문화 네. 혹은 언론이라는 것이 가져야 되는 공기로서의 어떤 아까 이게 책임일 수 있고요. 네.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 기본 스탠다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생각의 스탠다드. 야 저런 기사를 낸 저 신문사는 망해버려야 돼. 뭐 이런 스탠다드. 우리한테는 저런 기사를 낸 신문사를 망하게 만드는 스탠다드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조금 우리보다 오랜 언론 환경을 가진 곳들은 잘못하면 문도 닫아.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도 선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사회적인 합의로서 언론에 부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세팅이 돼 있냐면 진실의 가치를 언론사에게 부여를 하긴 했어. 네. 근데 역으로 그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그 문야사조가 들어올 때요. 네. 낭만 고전주의부터 한 수백 년 걸렸던 것들이 한 번에 싹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언론에 있어. 그래서 황색 언론부터 흔히 말하는 최저급의 언론부터 최고급의 언론까지가 한 회사에 있어. 각자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불분명하고 헷갈리는 상태에서 다 섞여버리는 거죠. 판별력이 없어져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론을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혼탁해. 뭐 저래. 혹은 저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야 재밌다. 그거 우선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패널이 나와서 정치에 대한 입담을 막 서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걸 알아 국민들이요. 알아. 조금 말도 안 돼. 근데 좀 말 참 재밌게 한다. 이 수준이야. 황색 언론 수준에 그냥 넘어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야. 그러니 언론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진실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 돼버려. 엉뚱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얘기하자면 그건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 국민들의 선택지에 막 문제 1번의 답이 문제 1번에 대한 골라야 될 객관식 답이 저 7번에 붙어 있고 8번에 붙어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선택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책임이 없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곳은 역시 권력층에밖에 없는 거죠. 언론은. 그 제도니까 법이니까 법을 만드는 곳에서밖에 관리 감독을 못하는데 역으로 법을 만드는 곳이 언론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론은 뭐냐면 네. 언론은 지금 최대 권력이에요. 최대 권력이고 막을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야 지금. 책임이 없으니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야. 근데 그건 누가 알아야 되냐?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걸 깨닫고 저 브레이크를 달아줄 사람이 국민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역으로 국민들한테 그걸 달아주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나가서 그 달리고 기차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돼.
법으로 막을 수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언론이 어려운 거는 이제 그거죠. 그 결국은 시장에서 저는 뭐 상당한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언론이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받으면은 아무리 가만히 있을 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옛날에 수십 년 전부터 뭐 일제시대 도 마찬가지고 언론이 권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잖아요. 네. 그거는 한계가 있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국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어떤 보호 아래에서 있었던 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잘 크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뭐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뭐 자동차 산업도 그런 면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담배 산업도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이게 정부가 칸막이 쳐주고 정부가 보호해주고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당 이득이지 뭐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거기서 혜택을 받고 지금 뭐 이동통신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장 진입을 제한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정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도 그런 유사한 면이 있지. 이제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최소의 뭐 어떤 그 필요 요건은 될지 모르지만 충분 요건이 되고 있지 못하다. 내가 그렇게 어렵게 허가를 받았지만은 시장에서 외면받으면은 그것도 비싼 돈 들어가서 허가받느라고 고생만 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 본연의 자세 있잖아요. 네. 항상 본연의 그 진실이 통하는 거야.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그러니까 본연의 자세가 제일 전 중요하다. 여기서 이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옵니까? 네, 제가 제가 언론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던 그 미국 드라마 뉴스룸. 아유, 좋은 걸 아주 가져오셨네요. 한번 보면서 과연 이상적인 뉴스는 어떤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언론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인데요? 뭔데? Good evening. I'm Will McAvoy. This is Newsnight. And that was a clip of Richard Clarke, former counterterrorism chief to President George W. Bush, testifying before Congress on March 24th, 2004. Americans liked that moment. I like that moment. Adults should hold themselves accountable for failure. And so tonight, I'm beginning this newscast by joining Mr. Clarke in apologizing to the American people for our failure. The failure of this program during the time I've been in charge of it, to successfully inform and educate the American electorate. Let me be clear that I don't apologize on behalf of all broadcast journalists, nor do all broadcast journalists owe an apology. I speak for myself. I was an accomplice to a slow and repeated and unacknowledged and unamended train wreck of failures that have brought us to now. I'm a leader in an industry that miscalled election results, hyped up terror scares, ginned up controversy, and failed to report on tectonic shifts in our country, from the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to the truths about how strong we are to the dangers we actually face. I'm a leader in an industry that misdirected your attention with the dexterity of Harry Houdini while sen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our bravest young men and women off to war without due diligence. The reason we failed isn't a mystery. We took a dive for the ratings. In the infancy of mass communication, the Columbus and Magellan of broadcast journalism, William Paley and David Sarnoff, went down to Washington to cut a deal with Congress. Congress would allow the fledgling networks free use of taxpayer-owned airwaves in exchange for one public service. That public service would be 1 hour of airtime set aside every night for informational broadcasting, or what we now call the evening news. Congress, unable to anticipate the enormous capacity television would have to deliver consumers to advertisers, failed to include in its deal the one requirement that would have changed our national discourse immeasurably for the better. Congress forgot to add that under no circumstances could there be paid advertising during informational broadcasting. 가장 중요한 논점이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뉴스가 시청률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진실이 가려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들었다. 그건 상업적인 것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도 뉴스를 그 공중파를 사용하도록 허가했을 때 1시간을 할애해서 뉴스를 만들라고 했지만 그것만큼은 공익적인 가치로 말하자면 광고를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다 광고를 받는 뉴스들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그 안에서도 근데 이런 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들이 얘기하는 뉴스의 조상들 있어요. 네. 정말 선배 기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자들 있고 특종을 남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네. 그럼요. 또 하나 아까 김효인 기자가 얘기했던 지금의 아주 선호받는 앵커가 또 있어요. 네. 손석희 같은 앵커도 있어요.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것이 공익적인 가치들을 발휘했어요. 네. 그것이 언론의 아주 정확한 기능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언론에서는 왜 그런 기능이 돋보이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레기라고 부르는 언론을 비하하거나 언론 자체를 격하하거나 라는 것들로 언론이 바라보는 것이 사실 대세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일 거예요. 대세? 그만큼 전문성이 없어진 거죠? 전문성이 없어졌다. 네. 그냥 기자들의 어쩌면 옛날에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이었다면 좀 많이 배워서 그런지 네, 기자들의 그 철학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제가 기자니까 저는 칼을 이제 저한테 생각을 해보면 좀 네, 그렇지 않나. 조금 더 위험한 곳, 조금 더 약자의 편에 들어야 되는데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약자의 편 네. 정의로워가지고 아직 젊지 않습니다. 그렇지. 젊다는 건 정의로워야 되고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사과할 수 있는 자신감? 정말 당당하게 사과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정말 저 자료 참 잘 골랐어요. 왜냐면은 세월호를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진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언론을 많이 탓했다고. 그렇죠. 근데 어느 언론사도 저렇게 사과한 언론사 없어요. 네. 국민들 여러분께 너무나 항상 당당하죠. 밤낮으로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한 점 그렇지만 저희는 뭐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래도 부득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야 언론이 좀 철이 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 텐데 저희는 봐봐요.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저 뉴스를 듣기 전까지는 네. 저렇게 사과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저렇게 사과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하는구나. 너무나 좋은 자를 만들어내. 이게 MVP가 또 이게 이쪽으로 막 가는. 자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뭐 이제 주변에서 우리 김 PD 오랫동안 이제 이쪽에 언론 쪽에 있었으니까 만나는 기자 하나하나가 그렇게 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쁘고 아니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네. 여기 보면 과도한 업무량, 박봉,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구조로 인해서 기자들이 사명감을 갖기가 어렵다. 현실적인 얘기죠. 역으로요.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기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문 우리 선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사가 딱 나왔는데 그날 밤 정말 뛰어다니면서 뭔가 했는데 정말 좋은 기사를 내가 취재했다. 그날 아침에 가판대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문을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사던 것들을 그것을 막 모여서 신문을 막 읽고 다 펼치고 있고 이 모습 자체가 커다란 보상인 거지.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어디에나 정보가 도처에 있고 그런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근데 나는 오히려 예전에는 그 모습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내가 그 일면 기사를 내가 썼으니까 일면 기사를 확 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그 수만 가지 기사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내가 올린 기사에 대해 수십만 가지의 댓글이 달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지식에 대한 추구, 지적인 추구를 정말 하고 있느냐. 자기에 대한 자책은 많이 하는 기자를 보지만 정말 충실하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충족감을 거두는 기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도 욕심의 문제가 끼이는 것 같아요. 언론사 자체에서도 욕심이 있지만 기자 자체에서도 개인적인 사욕이 있는 거죠. 그냥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은 그 동주 부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 게 또 그 이유예요.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하실 줄 알고 또 먼저 방어를 친 건데. 근데 역으로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김효인 기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린 건 맞아요. 왜냐면 기자로서 활동을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지가 필요하죠. 그런 거 있죠. 취재 현장을 가잖아요. 그 기자는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 안에서 좀 뭐랄까요.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형식인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와 가치와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도움들 혹은 정보들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거든요. 지금 어떤 게 생겼냐면 기자가 한자가 아니야. 몇 사람이 아니야. 어느 현장에 가면 수십 명의 기자가 이 취재보다 더 많아. 가치가 없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건 맞아요. 왜? 시장이 너무 폭증했거든. 기자 세계의 시장은 너무 폭증해 있어. 연예 현장 가보면요. 진짜 많아. 그것을 똑같은 기사를 계속. 거기에 쓰는 기사는 누구의 몸매무새, 무슨 뭐 시스루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써요. 신문 한 줄이야. 근데 거기에 와 있는 기자들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자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그럼 역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혹은 이 뭐랄까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좀 더 받아야 한다라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아까 말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시청자의 자각도 필요하지만요. 기자들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자학은 필요 없어. 자학은 어떤 경우를 낳냐면요. 자학은 때려쳐야지. 내가 진짜 이거밖에 그건 자학이고요. 자각은 뭐냐면 야 내가 오늘 이 기사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주요한 가치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중요하잖아. 이 기사의 가치에 다만 10% 다만 한 줄 다만 한 단어 라도 말할 수 있느냐. 궤도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세상에 대한 객관적 주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기사가 행간에 묻어가야겠다. 지금은. 내가 시스템을 극복 못하면. 근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자들이 되게 죄송한데 기자들이 이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그걸 거부할 수 없어. 그런 기자들이 생존할 거다. 옛날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언론 통폐합 했을 때 동아일보가 경향신문에 통합됐죠. 그때 동아일보 광고를 국민들이 다 채워줬어요. 맞아요. 그 하얀 그러니까 동아일보 광고 파동 사건이요. 광고가 없으니까 하얗게 있는데 어느 날부터 국민들이 이제 막 거길 광고를 막 1,000원, 뭐 2,000원, 3,000원 내가지고 광고를 빽빽하게 채워줬어요. 그거는 언론이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지금도 아마 이제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언론사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 칸을 독자들이 메워줄 수도 있어요. 저는 JTBC가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떻다라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이쪽 편향이다 저쪽 편향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걸 이렇게 부르거든요. 방송에서 톤앤 매너라고 부르는데 어떤 톤과 어떤 매너로 방송을 하느냐의 부분에서 그걸 선점하고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 저런 시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과할 줄 아는 부분. 언젠간 저렇게. 그러니까 소득기 앵커가 사과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후배의 잘못은 다 내 잘못이고 내가 책임자고 그래서 다 사과드린다. 근데 그날 벌어졌던 뉴스가 너무 드라마틱했거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맞아.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역으로 보면 아까 박사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제 언론에게 주어진 많은 부분에서 한 단계 우월한 당신들은 우리보다 나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해달라는 가치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해줬으면 나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내가 받아들이기 쉽게 혹은 내 감성에 좀 맞게 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매체가 많으니까 그냥 질적 하향 평준화 가도 모를 거야. 뭐 아니요. 다른 방에 다른 시각도 있어요. 야 조금 더 자극스럽게. 이쪽에서는 좀 더 센 말한 사람 없어? 조금 더 말 좀 그게 질적 하향 평준화죠. 그렇게 해서 확 끌어당겨서 뉴스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대체로 그런 부광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예단 건데 이 방법은 질린다. 시청자들이 맞아요. 이미 질렸죠. 근데 이런 감성을 매만지는 톤 앤 매너를 갖고 뭔가 자기의 어떤 자세부터 바로 하려고 하는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톤 앤 매너는
쉽게 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언론 시장이 레드오션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없잖아요. 그럼 블루오션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에 요즘에 그렇죠. 좀 힘이 납니다. 전 이제 언론을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 제가 그 많이 아시는 사전을 것 같은데. 찾아봤어요. 아니,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언자하고 론자가 있는데 네. 이 언자가 우리가 말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말하다 뭐 전달하고 뭐 이런 게 언자인데 이 언자가 다른 뜻도 있어요. 화기애애 화기애애 은자야. 화기애은. 화기애애할 은. 화기애애할 은자고요. 네. 이 논의를 화기애애. 언론의 론자 있잖아요. 네. 이 론자는 뭐 논하다 뭐 네. 이런 뜻도 있는데 조리 있다는 윤자야 이게 조리 있다. 화기애애한데 조리하다. 조리 있다. 조리 있게 예. 그래서 이상적이다. 이 언론의 말씀 원자를 빼고 이 바퀴 윤자 같이 한 그 윤자 그게 둥글 윤자거든. 네, 네. 둥글 윤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할 윤자예요. 책 읽고 생각해서 정리하라는 윤자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언론이 보니까 화기애애한 말을 좀 하라. 말을 해도 맨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글씨들. 화기애애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조리 있게 해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주먹구구로 해서 뭐 국민을 설득시켜서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조리 있게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인륜의 윤자가 사람 인자가 있는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사람을 대해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언론이 막 함부로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민을 갖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막 누구의 편 들어가지고 진실을 덮고 이런 언론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다. 끌어당겨지는 단어가 뭐냐면 경고망동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이게 속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저희가 거의 결론을 내야 될 이제 시점에 와 있는데 뭐냐면 미래예요. 네. 언론의 미래. 전 세계적인 언론의 미래일 수 있어요. 뭐냐면 현실을 논하면 페이퍼. 네. 전통적인 언론이죠. 네. 거기에 TV, 네. 영상 언론이 있죠. 라디오, TV.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이라는 것들이 생겨서 왔어요. 최근에 등장한 게 SNS예요. 그렇죠. 모바일. 그렇죠? 각종의 디바이스가 어떻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언론은 한 구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석은 남아있으면서 계속 확장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신문 매체가 없어질 거냐 이런 논점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신문 매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확장의 일로 있거든요. 참 이런 현상도 드물어요. 뭔가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뭐 가장 중요한 테마는 역시 기사의 내용이죠. 형식들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논점은 속보 경쟁은 언론사에겐 무의미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SNS가 대신하고 기타의 방법들로 속보를 갈 거예요. 속보 매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론사 모두가 속보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뉴욕타임즈가 사실은 속보도 굉장히 빠른 매체였어요. 네. 최근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사회 현상을 집약해서 자기의 논조로 그것도 아주 수십 년간 단련된 논조로 사람들한테 극도의 개봉일 수도 있어요. 토내면을 갖추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이 사건의 시각은 이렇다라는 논점을 던지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를 읽는 거예요. 네, 기사를 읽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브랜드화가 같이까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언론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아까 시장에 있어서 조정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향유하게 될 언론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언론이 경쟁에서 어떤 룰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되는데 저는 그 언론 중에서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경찰서마다 그렇죠. 출입기자. 출입기자들이 있어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거를 그렇게 잘 보도를 하는데 누구한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보강을 더 하고 네. 그쪽은 좀 줄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걸 들춰내면 더 안 좋은 게 계속 생기는 거야. 낙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예? 저건
그러면은 사건 사고들이죠. 그렇죠. 사건 사고들은 계속 그걸 불러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쪽에 언론이 좀 더 많이 자원 배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싸움이나 경쟁에 몰입하지 말고 언론도 국제화돼 가지고 국가 대 국가의 경쟁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 제가 제 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외국 제품이나 외국의 장점을 그렇게 보도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적인 거야, 그게. 우리는 뉴스에서 막 외국 좋은 거 막 하잖아요. 막 외국 관광지도 막 쫙 비춰주고, 뭐 외국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외국 회사에서 뭐 시속 몇 킬로를 개발했습니다. 뭐 인류 차량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놓고 그 외국 차량을 보여준다고. 광고로 치면은 엄청난 광고지, 그게.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해줘요. 근데 국익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 언론도 국익을 많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 맨날 사고 나는 거 타전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알리지 말고 우리 잘하는 거 물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안 받아준다 하더라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부가가치적인 쪽으로 언론의 방향을 좀 많이 잡아라.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해요. 워싱턴 포스트를 인기에 만드는 그런 언론으로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말하자면 그렇죠. 사건을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이 우리가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렇죠. 그 가치를 정말로 브레인 집단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혹은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다듬어진 기사. 그죠? 그 기사가 나와야 되는 역할들의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듬어진 기사. 저번에 제가 청년 실업을 막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글이라도 써서 신문에 올리라고 하셨잖아요. 꼭 다듬어진 기사여야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지요. 역으로요. 그 신문 기사를 그렇게 올리라고 하는 그 많은 요점들은 뭐냐면 이 참여 계층이 기자라는 건 소수의 집단이에요. 소수의 집단이 아닌 나는 대중의 참여로 기사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수많은 논점들이 제시되는 거는 기자의 논조로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논조로서 제시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SNS고요. 그게 인터넷인 거고 그게 댓글인 거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걸 기자라는 역할은 뭘 해야 되냐면 비중도 좀 재고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 주장인가에 대한 검증도 하고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취재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의 이해 기반을 가진 자기 생각만으로 주관에 객관화하고 했지만 얼마나 많이 제가 객관화를 한다고 해서 자기 주관이 객관화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자는 나는 추천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니까 내가 별도의 인간이 아닌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존재에 비슷해요. 나는 정말 냉혈한이고 기사 현장에 가면 난 눈물 흘리지도 않고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걸 자기의 우수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이 불타서 죽어도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해줄 생각 안 하고. 그게 플리처상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있는 비인격적인 인간들이 기자의 어떤 대단히 중요한 순위성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건 조금 왜곡돼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촬영하는 로봇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이제부터 발전하는 거는 SNS고 기타의 의견을 위해서 수만 가지의 다른 기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논조로 기사를 블로그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블로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블로거가 정말 기자가 돼버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은 언론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정말 집약적으로 정갈한 기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언론이 아까 권력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내려놓는 자세가 기자에서부터 시작하는. 난 그 말 딱 마음에 들어. 언론은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층으로 내려가요. 그럴 때 이런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권력은요 혐오 시비로. 그렇죠. 이 권력 오면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론사들의 그 흥망사를 보면은 결국은 권력에 의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권력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 남는 것은 국민 속에 뿌리 내린 언론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결국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가치 중심의 언론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언론이 뭐 정론을 표방하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이제 언론들이 국민 행복이라든지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보편적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언론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의 뭐 제가 인생의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효영 기자한테?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왜 이래요? 지금 오늘 끝에 기분 상하게 하네. 그런 언론이 한번 돼봐요. 우리 김 기자는 저희가 어렸을 때 기자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였는지 밤새 담배 피면서 추운데 하고 원고 쓰고 안 되면은 가서 안 받아들여지면 괴로워하고 이런 그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참 저 멋있는 직업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겠지. 이게 경제적 능력도 없이 너 혼자 열심히 하냐. 그래도 그런 모습을 어딘가는 가지고 있어서 언뜻 비춰주는 기자가 있다면은 언젠가 그게 큰 빛을 볼 거예요. 그죠? 이게 경종이라는 거잖아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종. 근데 그 경종이야 말하자면 되게 큰 소리는 아니거든. 잔잔하죠. 들릴 듯 말 듯하게 들려올 때 그것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각성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변하는 거고 그게 기자로서는 최대의 꿈이긴 해요. 내가 쓴 기사 하나가 세상을 바꿔. 근데 바꾼다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게 바꿔야지. 나쁘게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기자긴 해요. 정말로. 그리고 아까 정가란 기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정가란 기사는 결국 그 경종의 역할도 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런 거잖아. 시청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 선호하는 게 욕구나 혹은 아까 말한 선정성에 치우쳐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하면 그건 되돌아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치로부터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라는 거. PD님 기자가 되셔야 됐을 것 같은데. 기자도 했었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또 자기가 선호하는 언론에 대해서 비판 안 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보기 싫은 언론이 반 이상이고 또 입장을 또 이쪽으로 바꾸면 내가 또 보기 싫은 언론이 또 반 가까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적어도 제가 만난 그 수많은 그 기자분들 보면은 다 열심히 성실하게 위장병 걸려가지고 기사 쓰고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술 먹어서 위장병 걸리기도 했겠지만은 대부분은 마감 시간에 내가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쉽게 타협하지 않으면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리하게 물어보고 캐치하는 그런 기자분들을 저는 사실 99% 이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 사회가 더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자극을 주면은 우리 언론 환경이 지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위대한 언론인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잘 보이죠. 좋죠, 그죠?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여론 방송에서 힘을 한번 줍시다. 네. 자, 그러한 그 건전하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팍 밀어줍시다. 하나, 둘, 셋.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언론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많아서 제가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언론의 한자풀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조리 있게 그런 언론인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PD님께서 얘기하신 그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기사를 써라. 네, 오늘 두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박사님이 정답을 저한테 주시네요. 그러니까 근본, 원론 이게 모든 것에 아주 지배할 거다.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 언론이 굉장히 혼탁하다는 것은 그리고 시장이 모든 것을 정리할 거다.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고요. 효민 기자가 했던 말 가운데서는 나도 이런 언론인이 되고 싶어요 라는 것. 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고베라스. 김 PD가 뭐 경종이 뭐 조그만 소리로 나는데 그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는데 꼭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경종은 조그맣게 나지만은 크게 나는 소리는 사고 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뻥 터진다든지. 경종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릴 때 그때 듣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가지 않을까.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민 기자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예, 오늘 자료 특히 아주 좋았어요. 예. 그건 인정. 이제 자료 경쟁이니까. 대한민국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네. 바라는 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김효빈 기자를 써주세요 이런 거잖아. 왜 이러세요? 저 이제 사욕을 버려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네, PD님. 네, 저를 이제 그런 철없는 20대로 보지 말아주세요. 좀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에. 그런가? 언론은 참 동종이잖아요.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동업자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만나면 참 두 번만 인사하면 금방 친구가 되는 기자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로 본다면은 참 뭐랄까 아련하고 애틋하고 이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참 발전하기 쉽고요. 같이 고생한 사람들로서의 어떤 것들 생각하면 또 그건 참 따뜻하긴 한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언론을 생각하면 거야. 하나하나는 다 문제가 없어. 언론사를 생각하면 서로가 너무 전체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가 뭔가에 뭐랄까 경쟁만 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서로가 좀 뭐랄까 좀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같은 신문사끼리 어떤 모이면 그래 연대하는 의식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너무 먼 것 같아. 그래서 조금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언론들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뭐 언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언론이 정치를 보고 또 정치가 대기업을 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보고 교수가 학생을 보고 학생이 뭐 교수를 보고 다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오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언론도 국민의 그런 따가운 시각으로부터 뭐 자유롭지 못하겠지만은 언론의 그 본질적인 사명 항상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나는 진정한 언론인인가 진정한 언론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같이 즐거움이 계속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은 이제 그냥 믿고 따르는 쪽이 아니고요. 뭔가 조금 더 뒤집어봐야 되고 검증도 좀 해봐야 되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곳으로 변하고 있다. 저는 이런 주장을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 그것이 오늘 이 박사의 세상 읽기에서 좀 읽히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언론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나름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고 좀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같이 이렇게 좀 듣고 또 생각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이 박사의 세상 읽기를 하나 더 찜했다가 꼭 들어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